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세밀한 분석이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도 감독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180여 곳이나 된다고 하죠.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지만 아이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는데요.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이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번째 민생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도 이뤄진다는데 관련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하고 협조를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끔 창구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매출 8천만 원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1억 400만 원까지 올려서 간이 과세자 인원수를 늘린다는 거죠. 네. 대상자를 늘려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대거 정부 지원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미성년자가 속여서 담배나 술을 구매를 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했다는 게 어떤 화면으로 증명이 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다. 이런 규제에 관한 개혁 방침, 철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주 품질 인증 수수료 감면이나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에 필요했던 그런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를 해서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방송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자 대부분 신문의 일면도 이 신년 대담으로 채워졌고요. 네. 그만큼 어제 많은 눈과 귀가 쏠린 내용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무실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잖아요. 집권 3년 차의 신년 인터뷰라는 취지인 만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내놨는데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민생 토론회에서 가름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늘봄학교 이런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을 토대로 좀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인데 네. 이걸 두고 어떤 수위로 나올 건지 예측도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결과적으로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이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 그 워딩을 썼고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뭐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절하게라는 표현에도 뭐 인터넷에서는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쉬웠던 거는 매정하게 대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대면을 했을 때 그럼 친절하게 이제 마음만 받겠습니다. 요 선에서 정리를 해도 됐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대목도 그냥 문제였다라고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덧붙여서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네. 다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간 뭐 선을 분명하게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측이 됐던 게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요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설치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윤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에는 이 설치가 별로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이 부속실이 있었다고 해도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여당의 공천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죠. 네,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결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뭐 정무수석 등을 통해서 필요한 연락을 취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통화를 한 적은 없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이 끝나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그 본인도 어떤 선거 지휘나 이런 공천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천 국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그 윤심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후광이 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의아했던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질책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더 잘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을 좀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국민 전체보다는 지지층에 좀 더 할애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영수회담은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으로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네. 그건 뭐 정치는 정치고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자들의 교류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번 신년 대담을 하기 전까지 불통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국민 소통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았다는 점을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자회견 등 이런 다양한 형식의 소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먼저 야당 입장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게 녹화 방송이라는 점에서 사후 편집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소통의 방식만으로 이미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오기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정치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을 하다니 기가 막히고 이런 억지 주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돈은 많이 쓰고 흥행에 참패한 지루한 90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식견과 비전, 책임감은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에 정 많은 김 여사가 당한 거라는 심파극을 늘어놓으려고 3일 전에 녹화해서 평일 10시에 방송을 한 것이냐라고 직격을 했고요.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그 수사를 했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영부인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를 했다면 절대 지금의 그 스타 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신문들 논조를 좀 보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식 일방주의적 소통 보여준 대담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선일보도 내용과 형식에서 미흡했던 대담이라고 사설 제목에 달면서 평가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사설 제목에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권 반응은 어떤가요? 여권에서는 일단 지금 의견을 보탠 사람들 중에서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오늘 뗐는데 이게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네. 역시나 이 신년대담에서 나왔던 그 가방이 아닌 파우치라는 표현을 박은식 비대위원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의견에 같은 생각이다라고 밝혔고 이어서 저열한 몰카 공작을 당한 것이고 사익 추구한 일이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 당은 오히려 많은 인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타지마할 여행이나 의상 논란을 두고도 반성하는 목소리를 내긴 냈냐 이렇게 역으로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몰카 공작이 맞다고 못을 받고 민주당 정부 영부인 의혹이 더 많았다 이렇게 좀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든 야든 내가 그렇게 걱정을 끼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단 저쪽이 더 크지 않냐 이런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신년 대담을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설 이후에 민심의 항배를 보면 알게 되겠죠.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오늘자 내용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가졌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본회의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이제 상정이 됐고 거기서 채택이 됐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다 이름부터 북남 경제, 금강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과 경제 교류가 주축이 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대한민국과의 그런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인민군을 향해서는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노동신문이 오늘자 사설에서 적대 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 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된다라고 설파를 하면서 도발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북러 구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입니다.
2024년도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지는 미국에 달렸다. 미국이 자극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가 계속해서 확장된 핵 억지력이라든가 미군 폭격기 이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파견을 하는 도발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북한 정권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미국과 한국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은 한국은 결정권이 거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임은 미국과 같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좀 북한과 러시아와의 스킨십을 의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는 뭐 북한과의 그런 어떤 협력이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나눠서 진영 구축은 가속화하는 모습인 거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의 동결 자금을 일부 해제했다. 그래서 자국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고 이로 인해서 묶여있던 북한 자금 400억 원 중에 120억 원이 인출 가능하게끔 해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6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첫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5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고위급 교류, 한중 간의 공급망 협력, 또 더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설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귀성 인사에 나섰어요. 네, 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갔고요.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노선을 생각하면 각 정당의 텃밭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서울역에서는 경부선이 지나고 용산역에는 호남선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올해만 딱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예전부터 점차 관례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으로 가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목포 동부시장에서 민생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 직전이면은 정당으로서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만나서 인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마다 비중을 싣는 일정으로 여겨지는데 각 지도부마다 이제 정책 홍보물을 손에 잔뜩 들고 총선 공약을 홍보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서울 강남 을로 도전장을 던졌지만 이제 그 용산 참모 출신들이나 전직 장관들이나 너무 이제 양지로만 간다라는 비판이 계속됐고 네. 이어지는 논란 끝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앞서 어제는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 이원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적절할지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었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따를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좀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원모 전 비서관 선회에 따라서 눈길이 쏠리는 건 비슷한 처지의 박진 전 장관입니다. 역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를 노렸는데 박 전 장관도 당과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둘 다 험지 출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여기는 친문 용퇴론의 내홍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그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친문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질비했고 그랬는데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반박을 바로 내놓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서면서 지금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통합과 연대가 더 절실하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누가 패배의 원인이었고 이런 징비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백서 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건 조금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교통 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면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남사까지 19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입장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48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에서 팔곡터널 사이로 주춤하고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더지나 서해대교까지는 19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여기에 또 같은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반대 창원 쪽은 남여주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인데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문경 세제터널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이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연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다소 아쉬운 아시안컵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아시안컵 출전 역사상 최강의 이름값을 자랑하면서 우승에 도전한 우리 대표팀 결국 요르단에게 패하면서 탈락했는데요. 기대보다 좀 부진했던 원인 뭐라고 보세요? 원인은 그냥 축구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못할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 있었죠. 미드필드진에는 이강인 선수 있고 네. 공격진에는 손흥민 선수 있고 네.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이 높아서 이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의 우승이 1960년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64년 만에 우승 도전 드디어 지금이 적기다라는 얘기했었는데 네. 일단은 이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중 최악이었다. 역대 최악이었다. 진짜 저는 험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좀 답답한 경기력인 게 네. 기본적으로 이 수비진은 어떤 전술을 갖추지 않고 그냥 공 쫓아다니기 바빴고 미드필드진에서는 공격 전개 과정이 좀 굉장히 엉성했고 공격진에서의 패턴도 굉장히 좀 단조로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숫자로 보시기에도 2대0이라는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사실 이 요르단 같은 이 중동 국가들과 우리가 축구를 할 때면 항상 이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가 한 골 먼저 넣고 상대팀이 계속 시간 끄는 그런 전술에 좀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퍼부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이거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르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굳이 침대 축구를 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유효 슈팅, 그러니까 즉 골대로 향한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슈팅 자체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거 하나밖에 빼고는 전부 유효 슈팅을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반면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슈팅이 무려 17개였고요. 이 중에 네. 7개나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선 수비진을 보시면은 이번 대회에서 6경기 17점입니다. 네. 지난 2015년과 19년 대회 두 대회를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실점이 4실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회 만에 지난 두 대회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네. 실점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마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공격진의 패턴이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 능력이 좋긴 하지만 단조로워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드리블에 의존하는 패턴인데 이날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누가 봐도 정승현 선수가 나오는 조합이어서 김영권, 정승현 조합으로 수비진이 꾸려질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는 모두 스피드가 좀 느린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알타마리 선수에게 개인 기량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상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빠졌다면 김민재랑 좀 비슷한 유형의 수비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스피드를 갖춘 피지컬적인 좋은 수비수가 있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이미 대표팀에 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FC 서울에 김주성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선발되진 않지만 박지수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도 결국에는 선발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을 샀고 중간에 이제 경기가 안 풀리면 우리가 축구에서
선수 교체라는 걸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이탈리아전 때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인 차두리를 투입하는 등 이런 식의 약간의 좀 도박을 걸 만한 과감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 자체가 일단 너무 80분 때 너무 늦은 교체였어요. 이런 교체 전술 자체도 좀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주성이라든가 이순민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이런 선수들이 한 경기도 뛰지 않았다는 점. 아마 이렇게 계속 아쉬웠던 점 얘기하다가는 오늘 방송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가 한 발언을 두고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팀 은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지금 상태대로면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나를 원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워딩을 가져갔는데 네. 이제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평소의 캐릭터를 밀어봤을 때 이게 국가대표 은퇴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금 대표팀의 운영 체제라든가 현재 어떤 그 체계 같은 것에 조금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대표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위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 이런 상태에서는 대표팀을 이제 운영하면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 생활하는 데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서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정하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믿는다라는 또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4강전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질타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질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감독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였고요. 그렇죠. 이제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퇴 의사는 없고 돌아가서 이제 다음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전에 파울루 벤투 감독 때도 그렇죠. 점유율 축구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그 시행착오 혹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선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뭔지를 알고 선수들이 이 감독의 스타일을 쫓아가야겠구나라는 어떤 일치를 이뤘을 때 네. 시간이 투입하는 게 맞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가 무슨 색깔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시간을 우리가 주고 네. 좀 기다려주고 싶어도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방향성이 있어야 네. 우리가 기다려주는데 그 시간을 투입하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데 있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려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아마 팬들의 시선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구협회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클린스만 감독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거의 8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렸다가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감독, 제야 있는 감독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월드컵 예선이 이번 올해 또 열리기 때문에 이때 네.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에 있을 최종 예선에서도 새로운 감독이 부랴부랴 와서 부랴부랴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데. 네, 이런 과오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해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과 좀 더 대화를 나눠보면서 어떤 축구를 본인이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축구협회라든가 관계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우리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평가전이라든가 예선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그 색깔을 명백하게 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 뉴스는 아시안컵 못지않게 축구 팬들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국내 K리그에서 뛰게 돼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FC 서울이 구단 측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단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네. 갑자기 이제 해외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린가드가 K리그 1에 FC 서울로 이적한다.
이 링가드 선수가 불과 이제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팬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핵심 유망주로 활약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름값이 높은 선수거든요. 네. 이전까지 이렇게 K리그에 꽤 유명한 선수들이 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링가드만큼 유명한 선수가 온 적은 없었어요. 네. 심지어 지금까지 링가드 선수의 지금 이제 무기 계약이 없는 자유계약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링가드에게 오퍼온 구단이 서울을 포함해서 26개 구단이었습니다. 오. 이 중에는 뭐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같은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 구단들도 있었고 네. 프리미어리그라든가 소위 말하는 유럽의 빅리그 구단들도 다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링가드 선수 정도면 충분히 유럽 리그에서 더 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난 시즌까지 불과 이제 네.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고 최근에 나오는 리정 루머들도 앞서 말씀드린 뭐 오일머니 이런 중동 리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지 이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속보로 다룰 정도로 링가드가 한국을 간대 이러면서 네. 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했고 지금 네. 나이가 만으로 31세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네요. 선수가 전성기일 때고 이제 소위의 트랜스퍼 마켓이라 그래서 선수의 이적료, 선수의 그 몸값을 책정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600만 유로로 선수의 몸값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당장 어느 팀에 가도 준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봉이 꽤 높거든요. 과연 K리그에서 어떻게 이 금액을 감당하게 될지 오늘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네. 정말로 쇼킹한 이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선수가 왜 K리그에 오는 건지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네. 우리가 그저 추측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그냥 축구만 하고 싶어서 왔다고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유력한 가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다. 링가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이제 e스포츠 그리고 요식업, 패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축구도 하면서 사업의 어떤 그 본류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안정환 선수가 예전에 이탈리아에 진출하면서 약간 패셔너블하는 막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연봉은 물론 아마 모두의 예상대로 삭감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링가드 선수의 어떤 그 계산으로서는 내가 삭감 당한 연봉보다 한국 내에서 내가 펼치는 브랜드 사업 수익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네. 이런 계산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시아로 오고 싶었다 혹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었다 하면은 사실은 좀 더 나은 성적의 구단들이 많습니다. 전북도 있고 울산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미팅하기도 좋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서울에 입단한 게 아닌가. 네. 이제 이전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K-팝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한류 문화를 인증샷을 올리는 굉장히 구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를 통해서 서울 구단 입장에서도 이 링가드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리그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거물급 선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링가드의 등장 아마 K리그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링가드가 이번에 인천공항 입국할 때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렸는데 마치 이전에 그 호날두 선수 올 때처럼 말이죠. 네. 인천공항에 굉장히 많은 축구 선수 보러 온 게 아마 그때 이후로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티켓 파워를 가진 선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이 좀 아쉬웠던 게 굉장한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삼성이 K리그2로 강등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라이벌 구단과의 어떤 그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흥행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었는데 네. 링가드의 이제 영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티켓 파워가 또 생긴 것이기도 하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고요한 선수가 은퇴했고요. 오스마르 나상호 공격진의 주요한 자원들이 다 이적을 한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슷한 스타일 혹은 당연히 그 이상의 클래스를 가진 링가드 선수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자유계약이거든요. 네. 굉장히 실속까지 챙긴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실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목공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럿 가운데서 첫째 가는 것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 으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한자어에서는 숫자를 붙여서 제2, 제3 같은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별개의 표현이 있어서 으뜸의 바로 아래 또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버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으뜸이 아니고 버금을 차지했어. 또는 우리 가운데 그가 버금으로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금이란 말을 버금가다나 버금하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으뜸의 바로 아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동사 다음가다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을 가져서 표준으로 삼는 등급이나 차례의 바로 뒤에 가다를 뜻합니다. 이 옷감은 품질이 비단 다음가는 좋은 것이다. 욕심이 많기로는 놀부 다음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빈대떡은 이탈리아의 피자와 버금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이 문장은 어떤 곳에 예문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의 빈대떡이 이탈리아의 피자와 맞먹는 음식이거나 비교할 만한 음식이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하지만 버금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는 피자와 맞먹는 음식이다 또는 피자와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이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공기가 다시 탁해지고 있습니다. 연휴 내내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북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6도, 제주 7도, 광주 8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설날인 모레 토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KBS 특별 대담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견해, 입장 등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제3지대 인사들이 빅텐트 구성을 위해 이틀 연달아 만났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집단행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5.5톤이 누출됐습니다. 세슘 등 방사성 물질 220억 베크렐이 새어나갈 걸로 추산됩니다. 도쿄전력은 바다 유출 등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려 148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의 50%를 더 가중해서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징역 15년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가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 원.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0대에서 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숨졌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았어요. 이날 법정 밖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 취재진 80여 명이 몰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남씨 일당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허공을 바라봤고요. 방청객에 앉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됐던 148억 원대 전세 사기만 다뤄진 거고요.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네.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서 스트레스라는 직장인들 많죠. 이 업무 시간에 업무 지시나 연락은 불안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이나 앱, 전화로 업무 연락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업무 연락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는데요.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나 연락은 불안증 위험을 무려 2배 이상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천대길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 한 달간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도 찾아봤더니 직장인의 83%가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이 중에서도 64%는 연락이 와서 답장을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은 불안 증상 위험을 무려 2배 이상 높여주고 또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는 최대 3배까지도 치솟는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불안 증상의 신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관련된 것만 봐도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예민해지는 것들이 막 유발이 된다 하면은 그 위기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업무 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그냥 생각난 김에 지시를 하려고 또는 시간에 민감하지 않아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걸 보면 불가피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출근 전, 퇴근 후를 가리지 않고 오는 업무 지시를 하나, 둘 처리하다 보면 업무가 자연스럽게 일상을 침범을 하게 되죠. 네. 일과 여가의 경계가 흐려지고 로그아웃 없는 삶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휴식 시간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카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근무 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의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 네. 그리고 업종, 직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적용한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위해서 근무 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는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과연 해외에서는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하고 2017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되는데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이를 만약에 위반한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위해서 호출 대기라는 이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호출 대기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휴식 시간이지만 연락을 받고 만약에 업무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동 시간으로 이걸 간주하고 보상을 해주는 네. 겁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필리핀 등도 국가들도 이제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는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를 또 이렇게 활용한 사람이 있네요. 이 마약 사범이 챗 GPT로 탄원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32살 김모 씨가 검찰에 낸 탄원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탄원서는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A팀장 명의로 작성이 됐는데요. 마약 사범인 김 씨가 지자체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탄원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탄원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라는 좀 다소 어색한 문장들과 노력들과 행보들 같은 번역투 문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담당 검사가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고 알고 보니까 탄원서는 가짜였습니다. 네. 바로 챗 GPT로 만들어낸 거였고요. 그리고 탄원서 내용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작성자로 적힌 A팀장은 모르는 사이였고요. 네. 그리고 김 씨는 팀장 A씨와 명함과 키워드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챗 GPT로 탄원서를 만들게 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오기 전에 그럼 챗 GPT로 탄원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구체적인 탄원서 문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왠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죠. 오전부터 서울역은 물론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고향을 향하거나 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 손에는 또 짐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를 들고 플랫폼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설 연휴 동안의 이동 인원은 총 252만 명을 이제 예상이 되고요. 교통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한 2.3%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한층 더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정체가 심한 시간을 피하고자 서두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언제가 가장 막힐지 좀 피하면 좋을 시간 알려주세요. 청취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는요. 설 전날인 금요일 오전이 가장 붐빌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9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귀경길도 중요하겠죠. 설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 집중이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서울에서 출발해야 정체가 가장 적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일부터 한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전체 대중교통 공급 좌석과 운행 횟수를 평일 대비해서도 한 10%가량씩 늘리고 네. 고속도로에서도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또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레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설 연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습니다. 91.9%로 대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그리고 그 다음은 서해안선 순이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묘미 바로 휴게소 간식이겠죠. 귀성 귀경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000원 이하 중저가 간식 5종을 판매해서 간식 꾸러미 최대 33%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으로 떠나실 분들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서 새벽 사이에 서울에서 출발이 가장 정체가 적다는 거네요.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고향 방문 대신에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기간에는 어김없이 고향 대신 해외로 향하는 수요도 상당합니다. 휴일이 길지는 않은 만큼 근거리 해외 여행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건은 지난해보다 무려 70% 증가했고요. 네. 팬데믹 발발 이후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봐도 올해 예약 건수가 무려 54%나 더 증가했습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여전히 일본, 그 다음은 홍콩, 그리고 예약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또 달라진 건 무엇이었냐? 단체 관광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외여행이 개별 관광객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설 연휴가 유독 쓸쓸한 1인 가구도 많잖아요.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직접 전을 부치는데요. 육전, 굴전, 두부전 등 굉장히 많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1인 가구입니다. 이번 행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의 지역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마련이 됐고 처음 보는 사이지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전을 만들다 보니까 금세 명절 분위기도 나곤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학교나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직접 만든 전을 들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에 놓인 1인 가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취지고요. 1인 가구가 해마다 늘어서 최근 3년 동안은 3명 중 1명 꼴인데 80%에 달하는 1인 가구는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고 5명 중 1명은 중증 위험군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하는 1인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은 아이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두 아이를 가진 최재영 씨의 이야기인데요. 육아휴직을 내고 인도네시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발리 한 호텔 수영장에 온 가족이 재미있게 놀고 쉬고 있었는데요. 네. 저쪽 어디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8살 정도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한 아이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있고 아무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영 씨가 바로 달려갔죠.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했는데 아이는 심정지 상태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동맥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없다는 걸 확인한 최지영 씨는 거기에 있던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빨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고 바로 CPR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아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네. 주변에서는 계속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가 그렇게 8분이 지난 후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말이 느린 아이와 관련된 고민들 나눠봤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곧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취약통지서,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입학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 그리고 예비 소집일도 다녀오셨을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시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가 또 소아정신과 상담이나 예약 문의도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첫 입학,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학부형이 될, 네, 곧 맞습니다. 학부형이 될 네.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이군요. 초등학교에 간다는 건 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좀 보육의 개념이 조금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보다는 좀 이제 아이들 인성 교육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위주였다면 학교는 이제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소속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두 다르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도 이제 죄송합니다. 학부형 네. 이라는 용어로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또 아이들도 이제 아이나 어린이라고 불리기보다는 학생이 네. 되는 시기죠. 그래서 조금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네.
이처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 박소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건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할까 이런 걱정 때문인데요. 이 나이대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보통 이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아이들과 보호자분들께 한 학기, 그러니까 첫 1학년 1학기 정도는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 혹은 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교문에서 자기 교실까지 찾아가는 것, 그리고 교실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화장실까지 찾아가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모두가 적응을 해야 될 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체 1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1학년이라는 거, 1학년 안에서도 2반인지 3반인지 어떤 자신의 소속감을 알아내는 것도 이제 또 적응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굉장히 할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뭘 써내라, 뭘 아니면 뭘 제출하라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1학년 때 알림장이 학교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알림장은 사실 부모님께 드리는 알림장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 알림장을 보고 또 준비를 해서 학교에 잘 보내야 되고,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을 저는 1학년 1학기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아니 책가방 싸고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부담이에요. 그렇죠. 걱정이 돼요. 네. 애가 잘 챙길 수 있을까? 뭐 통지서가 오면 준비물은 잘 적어 올 수 있을까? 알림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딜 가든 뭐 유독 빨리 적응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좀 적응을 잘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좀 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호기심이 더 커서 이제 학교를 거대한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새로 가는 박물관 이렇게 좀 느끼게 되니까 초기에 좀 더 즐겁게 학교를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비교적 단체 생활이나 집단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또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권위자의 말을 잘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험이 많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는 규칙이 많으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조금 더 쉬운데, 이제 반면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좀 많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단체 생활의 경험이나 기관 경험이 적었던 친구들은 적응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입학하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혹시 또 혼자 지내는 건 아닐까 하면서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걱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사회성이라는 건 언제 발달되는 건지, 이게 타고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회성도 물론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운동 능력이나 뭐 절대 음감 같은 거, 시력 이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도 태어나기를 굉장히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 인싸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상황 파악도 잘하고 공감 능력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회성이 타고나는 것만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성 자체도 영아기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아기에 처음 사회성의 발달은 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관한 능력인데요. 이 경험이 처음 부모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는지, 부모 관계가 안정되고 신뢰로 왔는지에 따라서 사회성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3253님이 학부형이 아니라 학부모가 만든 표현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학부모라고 정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회성 발달에 부모의 영향이 좀 크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뭐 그 시처럼 우리는 타인하고 관계에서 규정지어지는 자기상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지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관계의 첫 기초를 쌓는 게 바로 부모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애착관계가 초기 부모하고의 관계인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일관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셨다면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 아이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나는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또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혹은 타인을 좀 믿을 수 있구나. 세상이 좀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면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모하고 애착관계를 토대로 대인관계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부모하고 관계에서 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경험을 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좀 낮은 경우에는 이 부모 이외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네. 사회적 관계에서도 좀 남을 쉽사리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사회성의 기본이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데 유독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부모하고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네. 잘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서투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기질적인 성향 자체가 좀 불안이나 긴장이 높아서 이 대인관계 내에서도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다가갈 때도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 다가가기가 어렵고 관계 속에서도 좀 수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 기술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한테 너무 많이 들이대거나 무작정 다가가거나 친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막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막 흥분해 버리는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회 기술이 좀 미흡한 경우겠죠. 예를 들면은 단체 생활을 많이 못 해봤거나 아니면 성인과의 관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받아주는 관계를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이제 또래 관계에서는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기질에 네.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불안이나 긴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무작정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친구들이 많은데 놀아 하고 밀어 넣는다든지 키즈 카페에 가서 자 놀아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불안이나 긴장이 높은 친구일수록 좀 1대1 관계부터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놀이 같은 걸 하면서 연습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는 우리 집으로 좀 친하고 친숙한 친구를 초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은 또 내가 안전한 공간이니까 집에서부터 관계를 연습하고 그다음에는 네. 그 친구랑 또 밖에서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는 게 되겠죠. 네. 엄마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부모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놀이데이트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애가 좀 네. 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네네. 도와줘야 되겠네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네. 어쨌든 아이들도 나도 친구랑 잘 놀 수 있구나. 친구랑 놀았더니 좀 좋구나. 그리고 네. 친구랑 싸워도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본인이 혼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 싸웠으니까 이제 안 놀래. 혹은 나는 친구랑은 잘 못 지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뭔가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며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발달 상태랑 기질 검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검사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떤 각 시기별로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이나 정서 상태나 기질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평가를 하시면 사실 그거는 맞지 않고. 그래요? 네.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 아이가 왜 친구한테 말을 잘 못 걸고 좀 끌려다니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의 현재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좀 가이드로 받아들이셔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무조건 싸다고 싼 곳에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검사가 좀 검증된 검사인지, 그리고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이 고도로 숙련받은 사람이 검사를 시행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검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검사의 질도 굉장히 달라지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검사를 받으실 거면은 좀 검증된 기관에서 검증되신 분이 하는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지만 당사자인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학교 가는 걸 뭐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가기 싫다 막 이런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장을 새로 옮겨야 된다 이러면 우리도 이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두 번쯤은 학교 가기 싫어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두 번 넘죠. 네, 말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학생이 학교 가야지 무슨 말이냐 뭐 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 학교 가기 싫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좀 알아차려주고 그거를 같이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또 특히 좀 불안이 높은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너 왜 그러냐, 네.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일만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아이 마음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해버리면, 네. 좀 좋은 뜻에서 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이가 나는 왜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애일까, 뭐 그런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잘 적응 못했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할까. 근데 또 어려움에 대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말을 또 솔직하게 못할 수가 그렇겠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주고 또 궁금해하고 물어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네. 경우, 혹은 등교하기 전에 걱정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좀 학교에 대한 걱정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 용어로는 인지적 리허설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하는 게 이제 예비 소집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학교에 먼저 가보고 학교 교실도 확인하고 공간이 어떤지 확인하는 이 절차인데요. 이 예비 소집일 절차를 가정 내에서 아이랑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내에서 학교와 선생님, 뭐 친구와 나 이런 식으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학교 주변까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학교 상황을 연출해서 또 연습해보는 것, 이런 식으로 아이가 미리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해볼 수 있게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학교를 시작을 하고 나서 학교가 가기 싫다고 말을 한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뭐 약간 때를 쓰는 정도다 하면은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너는 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그래서 너무 아프거나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면 학교는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일관되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이 등교 거부가 지속되거나 아이가 고통스러운 게 너무 심각하다 하면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 아이 등교 거부의 원인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박소영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죠. 태연이 부릅니다. 아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408님, 유아 때 선택적 함구증으로 기관에서 말을 안 하다가 7세 때 정신과에서 불안을 완화하는 약을 먹으면서 말을 하게 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가서 또 말을 안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일단 약은 학교 간 이후까지는 복용할 예정이고요. 불안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대부분의 기준을 우리
우리 부모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대해서 불안할 때 부모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약을 먹고 또 불안증이 있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거나 괜찮을 거야 말을 하기보다는 어머니 자체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말을 안 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은 조금 숨겨두시고 네.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된다.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예전에도 말을 안 했지만 지금 또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충분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편안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어떡하지? 또 학교 가서 원래대로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을 때 엄마를 딱 한번 봤더니 엄마가 오히려 좀 편안해 보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구나. 엄마 보니까 내가 좀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9818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가 아직 한글을 익히지 못해서 걱정인데요. 언니는 나도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괜찮았다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안 그래도 또래보다 몸이 왜소한 조카인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많이 걱정입니다. 저라도 언니를 대신해서 조카에게 한글을 가르쳐 볼까요? 네, 하셨어요. 되게 좋은 이모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한글을 저희 시대 때는 한글을 거의 모르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네. 요즘에는 한글을 대부분 알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 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글을 모른다는 걸 전제하에 수업을 하라고 지침들이 대부분은 내려오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도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혹은 3분의 2 이상이 한글을 다 알고 있다면 네. 당연히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데 학교에 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는 왜 한글이 모르니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그쵸. 친구들과. 그래서 지금 한글을 몇 달 만에 다 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게 책도 같이 많이 읽고 글 쓰는 연습도 조금씩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모가 나서야겠네요.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영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공연을 소개하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 처갓집에 좀 잠깐 갔다 왔고요. 네. 여기서 공연 이제 소개할 공연 찾아다니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으셨나요? 예, 못 찾으면 못 나오니까 찾았어요. 네, 많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알려지진 않고 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 하나 찾아왔는데 제 생각에는 좀 거창하지만 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품. 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네요. 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네. 어떤 작품이에요? 바로 전 코너가 아이 상담하고 이랬던 코너라 네.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꾸준히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네. 약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 좀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매처나 이런 데서 키키라고만 치셔도 나오고요. 네. 경계성 인격장애 이렇게 치셔도 예매처에서는 나오고 네. 사실 이 작품이 그 원안이 있습니다. 원작이라고 하기엔 내용이 많이 달라서 원안이 있는데 그게 키라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공연 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네. 찾기도 너무 힘들고 외우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실 텐데 원래 잘 나가는 공연들 히트한 공연들 보면 뭐 맘마미아 드림걸즈 킹키부츠에서 4글자 네. 아니면 레베카 뭐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제목 긴 공연들이 처음엔 좀 접근성이 좀 어렵긴 한데 유명해지면 이만한 제목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관심 가져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연 소개 이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소개할 작품 네. 이만한 제목이 없네 하는 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어저께 낮 공연 보고 왔거든요. 네. 이만한 제목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공연 본 사람 입장에서. 네.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뮤지컬처럼 이것도 역시 창작산실이라는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작품이에요. 네. 올해 창작산실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작품성은 검증이 된 작품이다라고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2023년도 창작상실에 선정이 돼서 낭독 공연, 그냥 읽는 공연으로 한번 올렸고 네. 최종 선정작이 되면서 이번에 공연을 초연을 올리게 된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관 사업도 좀 지원을 받아서 CKL 스테이지라는 공연장에서 이제 대관을 지원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로 이런 데 아니고요. 잘 네. 모르실 텐데 을지로에 있는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네. 찾아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런 작품이에요. 예. 좀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연 작품 내용 제가 이제 주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제목처럼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키키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경계성 인격 장애 혹시 아세요? 네, 대충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지만. 그러세요? 네. 정확히 저는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설명 찾아보면은 뭐 네. 자기상, 정서, 대인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인격 장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사소한 거에 감정이 갑자기 크게 막 폭발한다거나, 네. 이렇게 불안감이 오면은 그 불안감이 너무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거나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네. 정신과에서 이거 진단할 때 보면은 뭐 9가지 정도의 그 항목이 있는데, 나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실 정도로 흔한 많이 일어나는 병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이걸 소재로 갖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제 그 공연 내용도 이 작가가 본인의 어떤 그랬던 경험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인공 키키가 관객들한테 직접 자기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줄거리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약간 겉도는 것 같죠 지금. 너무 궁금해요. 그런 네, 거예요? 어떤 줄거리인지.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일단 작전 성공이고. 네. 일단 배경은 네. 공연 시작하면 토크 콘서트장이에요. 네, 뒤에 이렇게 그 라이브 밴드가 있고 앞에 원형 테이블이 있고 마이크 하나 있고 네. 토크 콘서트장이고요. 여기에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키키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공연이 시작이 돼요. 정말로 약간 정신과에서 볼만한 볼 것 같은 그런 식의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 키키는 본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변증법적인 치료를 시작했다고 관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네. 오랜 연인과 반복되는 어떤 그 이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 입원한 다음에 거기서 에단이라는 상담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씩 배워간 이야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재는 워크숍장에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의 가족들과 같이 막 상담하면서 또 시간을 지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가까운 사람의 지지와 인정,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느끼게 되고 본인의 부모님을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야기, 이 부모님과 또 치료를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관객들한테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현재도 계속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키키는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중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공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네. 듣고 나서 이야기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가운데 구세주들이 씨가 말랐나라는 제목의 넘버 듣고 올게요. 네,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가운데 구세주들이 씨가 말랐나라는 제목의 넘버 들어보셨습니다. 음악이 아주 화려하네요. 네, 그 음악 나가는 동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들으셨을 텐데. 뭔가 들어본 듯한? 네, 약간 네. 가스펠 느낌 나서 제가 네. 이거 시츠 프로브라고 그 배우분들이 밴드분들이랑 연습하는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 가사는 잘 못 듣겠고 손 괜히 머리 위로 올리게 되고 약간 충만해지는 이상한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곡입니다. 예. 네. 이상한 충만함이라는 말 때문에 호기심이 좀 더 생기네요. 네, 그 공연 형식 자체가 좀 특별해서 그 배우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음악도 굉장히 들어봤을 직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나 가사 같은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네. 좀 다르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연 형식이 독특한 거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특별한 게 있는데
키키 주인공 한 명이 있고요. 네. 나머지 옆에 있는 호스트들이 있는데 특별한 인물 그 이름이 없어요. 이 호스트들이 1인 몇 역을 다역을 정말 많이 하고 네. 가끔은 주인공이 벗어놓은 바지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키키의 이야기를 도와주는 역할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나왔을 때는 공연이 약간 코믹하게 갔다가 키키 얘기로 들어갔을 때는 좀 진지하게 갔다가 이런 식의 표현으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근데 독특한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공연에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좀 특별한 게 공연 접근성 안내라는 게 있어요. 공연 접근성 안내요? 예, 이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작품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공연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연장에 오시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회차를 아예 딱 정해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네. 수어 통역을 하는 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터치 투어도 있고 릴렉스드 퍼포먼스라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아마 수어 통역은 대충 이해가 네, 가시죠. 이해가 가요. 공연할 때 옆에서 수어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릴렉스드 퍼포먼스라는 행사 날은 어떤 거냐면 관객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 때문에 막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안 되시니까 음향이나 조명도 평소보다 좀 낮추고 네. 공연 중간에 입퇴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터치 투어가 있는 날은 그 공연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 미리 와서 공연장의 동선이나 소품 같은 것들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볼 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놓는 회차를 아예 지정을 해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제작사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이런 배려를 했다는 것 이게 저는 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세심한 배려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작품과 딱 맞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공연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공연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많이 운 공연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어우,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대단히 아프신 분들 이거 아니고 네. 누구나 다 아픔은 약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이제 감정을 이입할 만한 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정신과 치료받듯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뭐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게 좀 풀리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런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아 제작사가 이 작품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소개도 많이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게 제목만 들으시면 모르실 텐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공연에 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감정이 병이 나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라는 이 노래인데 공연장에서 들으시면 눈물 날 만한 네, 그런 넘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감정은 없으니까 화날 때 가끔 화내시고 네. 화 푸시고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가운데 잘못된 감정은 없어요 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